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교과서 117페이지부터 있는 3-3-3 서민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가 봤던 중국의 명청, 그리고 조선 후기, 일본의 에도 막부 시기에 있었던 문화인데요. 그 문화 중에 서민문화에 좀 집중됐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먼저 페이지를 넘기면 우리에게 익숙한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림은 서유기에 나오는 사파다. 손오공이 요괴와 싸우는 장면인데 서유기는 어떤 내용이며 또 다른 등장인물로는 누가 있을까? 저팔계, 사오정, 삼장법사 등등등등이 나오죠.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가 왜 발생했는지를 보는 단원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각각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좋을 단원이 바로 이 서민문화의 발달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언제나 그랬듯이 중국 명청시대의 서민문화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명청시대의 배경은 우리가 전에 계속 봤듯이 농업 생산력 발달했고요. 상공업도 발달했고요. 도시화가 진행됐고 인구도 증가됐어요. 당연히 이러한 변화들은 소비문화의 발전을 이끌게 되었고, 이 소비문화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공업의 발달이 특히 부유한 상인계층을 만들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출판 문화와 지역별 음식 문화, 그리고 도시 생활을 소재로 한 여러 가지 유흥, 오락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교과서 117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청나라 때 명절 공연 모습이라는 그림이죠. 그래서 명절이나 특정일에 사원 앞 장터에 모인 서민들이 오락이나 공연 예술을 즐기는 모습을 묘사한 풍속화이다. 이런 문화를 즐길 만큼 당시 서민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사를 봐도 조선 후기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명청시기, 일본에서는 에도시기, 동시기에 이런 모습이 함께 나타난다. 동아시아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같이 발달하는 것이 출판 문화예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금속 활자잖아요. 인쇄술은 나날이 더 발전해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더 정교하게 인쇄를 할까,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소설, 희곡, 시험용 도서 등 다양한 서적이 보급되면서 문화 수준이 향상되게 됐고, 또 어떤 책들은 농업, 과학, 의학, 지리 이런 실용 서적들이 만들어지면서 지식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보통 동양과 서양, 아시아에 있는 국가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경쟁력이 크게 달라졌을 때, 그러니까 원래는 아시아가 보다 더 우위에 있던 문화에서 서유럽의 중심 문화가 만들어지는 시기를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지만, 혹자는 이 사람이 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구텐베르크 기억나죠,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뭔 사람? 유럽에서 처음으로 활판 인쇄술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가격이 비싸서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던 성경책이 각 사람들 손에 들어가고, 다양한 지식들이 이제는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적으로 들어가서 퍼지면서 지적 확대가 일어나면서 유럽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인쇄술의 발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밖에도 다양한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데, 예를 들면 종교 시설에서 벌어지는 행사나 축제, 아까 그림에서 봤잖아요. 이런 모습이나 공연 예술, 고개, 잡기, 마술 등이 인기를 끄는데, 이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연극이에요. 바로 중국의 대표적인 연극인 경극입니다. 이 경극은 각지의 특색을 반영한 지방 연극으로서 발전하게 되는데, 명청 시기, 특히 청나라 시기를 대표하는 문화니까 이 경극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문학 작품으로는 서유기, 삼국지 연의, 수호전, 홍루몽 등의 대중소설이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이런 소설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명청시기인 거예요.
그 전에 쓰여진 시기가 아니니까. 삼국지 연의는 저 위초고 삼국에 대해서 쓴 거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대중소설로서 유행하게 됐던 시기는 명청시기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수어전, 홍록문까지 우리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국지의 인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 교과서 11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이야기 동아시아사에 나와 있는 신이 된 관우 나와 있죠. 중국 소설 주인공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관우이다. 관우는 삼국시대에 유비를 도와 촉을 세운 인물로 삼국지 연의에서 문무를 겸비한 충의 상징으로 나온다. 그 후 그는 대중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왕과 제를 넘어 제후 왕과 제후를 넘어 신으로까지 추앙을 받고 있다.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 먼저 신으로서 추앙을 받고 있다가 원래 이렇게 좀 불행한 죽음을 당한 알려진 인물들이 이렇게 신으로 추앙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영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젊은 나이에 요절했던, 하지만 매우 출중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남이 장군이 대표적이에요. 어디 들어본 것 같죠? 남이섬. 남이섬이라는 이름이 남이 장군의 묘가 있다라고 알려져서 남이섬이라고 붙게 됐는데, 그와 같이 관우 역시 신으로서 추앙됐다는 거죠. 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장군을 신으로 여기는 수많은 무당들이 있대요. 스님이 그런 무속 신앙을 잘 믿지 않아서 그런데 가본 적은 없지만 남이 장군을 신으로 모신 사람도 많다고 하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죽음을 당한 젊은 장군, 이런 관우는 젊은 장군은 아니었지만 이런 장소들을 신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래 보면 이 관우 신앙은 조선에도 전해져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가 장수가 들어온 다음에 이 관우 숭배하는 신앙에 대해서 전파가 된 이후 조선 사람들도 관우를 숭배하게 됐고 많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신설동, 장충동, 방산동, 그리고 전주, 여기 관성묘가 전주 건데 관우의 사당이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매체에서 쉽게 관우 사당을 알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면 동묘예요. 동묘. 들어봤죠? 요즘은 뭐 동묘 시장으로 유명한 그 장소인데, 이 동묘 자체가 줄임말이거든요. 동관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동관 뭐였지? 동관 동관왕. 관우를 왕으로 여겨서 동관왕묘의 줄임말이 동묘예요. 동묘. 근데 지금은 관우를 숭배하는 사상 같은 건 거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 아니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시장으로 더 유명하죠. 이 밖에도 명청시대의 서민문화가 발달하면서 도시생활 및 민간 풍속 묘사한 그림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그림을 연화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중국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이 연화고, 이런 그림이 유행했던 시기도 바로 이 시기 명청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조선으로 넘어가면, 원래 아까 경극은 좀 영상을 보면 더 좋은데 여러분이 한 번씩 찾아보시고, 저 경극을 바탕으로 한 모티브로 한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패왕별희라고 하는 경극 배우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였는데 한때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고, 그 영화에 나오는 장국영이라는 배우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배우인데,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바람에 영화에서처럼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패왕별이 경극 찾아보면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이 많이 나올 거니까 지금은 볼 수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다음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조선 후기 서민문화 하면 여러분들 이미 한국사에서 어느 정도 배웠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배경은 어떤 학교가 있었습니다. 교육보험이 있으니까. 어떤 학교요? 서당이겠죠. 서당. 서당을 통한 교육이 보급되고 사회 경제적 변화 및 신분 구조의 변동, 실학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됐고, 특히 이제 서민층들이 자신들이 절대 양반에 의해서 뒤지지 않을 수도 있다,
뒤처지는 신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문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최초의 한글 소설 바로 홍길동 농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의 불우한 이야기를 가지고 모티브로 만들었던 소설이기 때문에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에 대한 뭔가 타개하려고 하는 비판하려고 하는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공연 문화로는 판소리와 탈춤이 있습니다. 판소리는 뒤에 또 내용이 나오니까 좀 이따 보시고, 탈춤 바로 이런 탈춤인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탈춤의 내용을 보면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이조,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성,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재성을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뭐냐? 계잘양이라고 라는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를 나오신단 말이오 라고 하면서 양반을 희화하고 놀리는 그런 탈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 생활 면에서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양반 중심 사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극단적인 그런 폐쇄적인 신분 질서가 조금씩은 무너지고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양반을 희화한 탈춤이 공연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미술로는 우리에게 널리 익숙한 풍속화 있죠. 김홍도의 풍속화, 신윤복의 풍속화. 그래서 서민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고, 무동도라고 하는 김홍도의 풍속화 중에 유명 작품, 이거는 뭐였더라? 단오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요즘 기억력이 깜빡깜빡합니다. 단오 뭔데? 네. 그 신윤복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필선이 좀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풍속화만 그리는 그 화가들은 아니에요. 화원에 속해 있던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면 그냥 우리가 편하게 보는 그림으로만 보지만 사실 쌤이 좋아하는 김홍도의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송하 맹호도라고 하는 소나무 밑에 있는 호랑이 그림, 털끝 하나하나를 묘사한 것까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큰 그림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 지금 한국사는 우리가 좀 익숙해서 쉽지만 중국사랑 일본사가 특히 헷갈리고, 특히 일본사는 이름부터가 좀 헷갈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나왔던 조닌이 나옵니다. 바로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조닌이라고 했고 주로 상공업자들이었죠. 이들에 의한 문화가 중심이 됐던 시대가 바로 에도 시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배경은 조닌이 중상층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문학, 연극, 그림 등의 예술을 이용하는 여가 활동을 존인들이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도 시대 문화는 무사의 문화보다는 존인의 문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상점이 몹시 발달했죠. 이렇게 상행위를 통해서 부를 획득한 존인들이 바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존인 문화가 있냐? 먼저 문학작품으로는 남녀의 애정이 주요 소재이거나 또는 상인, 바로 존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문학작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무사가 아니라 상인들이 본인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공연 문화인데, 전통 인형극이 있어요. 이름은 블라쿠라고 부릅니다. 여기 지금 블라쿠의 한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요. 인형이죠. 그러니까 인형을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드는 것 같고, 그 뒤에서 인형을 조종하는 조종술사도 보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블라쿠라고 부릅니다. 블라쿠. 한편 더 유명한 건 이거죠. 노래와 춤과 재주를 결합한 대중연극, 바로 가부키입니다. 그래서 가부키. 그러면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의 명청시대에 경극이 있다면 조선에는 탈춤이나 또는 아까 다시 보겠다는 판소리 같은 것이 있는 곳이고, 일본에서는 블라쿠 또는 가부키와 같은 공연 문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볼 수 있는 것이 미술인데, 이 당시 일본 미술이 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게이샤나 배우, 선정적인 풍속, 풍경 등을 묘사한 판화예요. 판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키요에라고 부르고, 아주 유명한 우키요에 중에 하나인 가나가와의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서라는
유명한 판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화예요, 판화. 이걸 보고 이제 유럽에 있던 미술가들이 큰 감명을 받았나 봐요. 원래 이런 그림들은 판화이기 때문에 막 찍어내는 거잖아요. 판화니까. 그래서 그림이 매우 값비싼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처음 유럽에 어떻게 전해지냐면 도자기나 이런 것들을 포장하기 위한 용도로 처음 유럽에 전해졌다가 유럽인들이 이 당시 그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거든요. 이제 똑같이 묘사하는 그림보다는 다른 그림들을 그려가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특히 이 시대에 풍미했던 화가가 바로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 누구 그림 같으세요? 네, 고우입니다. 반고우. 반고우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 인상파 화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이 그림. 왼쪽에 있는 이 다리 그림은 일본의 우키요예요. 판화인데 이 그림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본 그림이 아니에요. 반고우가 우키요에를 참고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신선한 충격이다라고 반고우는 본인의 동생 테오에게 얘기를 하고 이런 비슷한 그림을 그렸고, 나중에는 이 할아버지 그림을 그릴 때 뒤를 보세요. 뒤를. 이거 뭐야? 보이죠? 뒤를 보세요. 이게 뭐야 이거요? 딱 그림 그린 게, 아니 옷 입은 게 기모노잖아요. 웬 벚꽃들? 이 산은 왠지 후지산 같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인상파 화가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꽃꽂이, 정원, 장식, 정원 장식, 다도 등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 다른 거 몰라도 좀 정원 장식은 좀 보고 싶은데 칸상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발전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일본에서는 블라쿠, 가부키, 우키요에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과서에 설명되지 않는데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서 하나 더 추가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 발전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 수준도 높아져야 되는데 이 교육과 관련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조선 후기에는 서당이 있었다면 일본에 그런 서민 교육기관이 있었으니 데라코야라고 하는 서민 교육기관이 있었으니까 가볍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라코야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가 지금 118쪽에 있는 내용이고 그 뒤편을 보면 동아시아의 전통극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극, 중국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이고 200여 년 전 각 지방에서 발달한 새로운 연극들이 베이징에 올라와 상연한 데서 유래가 되었고, 노래와 춤, 무술과 고개의 예술적 기교를 갖춘 전통극이다. 경극에는 주로 노래를 통해 표현하는 문극과 현란한 움직임으로 싸우는 장면이 무극이 있는데 경극에서 가장 특색 있는 분야는 얼굴 분장입니다. 보이시죠? 뒤에. 그래서 배우들의 얼굴의 색과 무늬로 인물의 신분과 직업 등을 알 수 있다. 빨간색은 충성, 용맹, 검색은 정직함과 우직함 등을 나타낸다. 경극에는 세밀한 배역 분담이 있는데 여성은 경극에 참여할 수 없어 보통 잘생긴 젊은 남자가 여성의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점이네요. 패왕별이의 한 장면이라고 되어 있고, 초한쟁패 당시 초나라의 패왕이었던 항우와 그의 연인인 우위의 이야기를 극화한, 그래서 경극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이 이 패왕별이래요. 그리고 요거를 영화로 만든 패왕별이 또 있습니다. 옛날 영화 좋아하시면 한번 찾아보면 좋아요.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거죠. 그 아래쪽 보면 판소리 나와 있죠. 18세기부터 발달한 판소리는 소리꾼, 고수, 청중이 함께합니다. 소리꾼, 북치는 사람, 고수, 그리고 청중들이 호응하면서 함께하고, 소리꾼인 광대가 노래에 해당하는 창을 하고 창 사이사이에 설명조의 이야기인 안일이를 넣거나 한 손에 부채 들고 있잖아요. 손수건을 들고 몸짓으로 이야기의 상황을 표현하는 발림을 넣기도 한다. 고수는 북장단을 치고 청중은 얼쑤 등의 추임새를 넣어 흥을 돋운다. 소리꾼들은 구전설화나 사설을 토대로 자신들이 직접 서사화한 판소리를 공연하는데 이때 주요 관객인 서민층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반영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인물을 형성함으로써 현실 수용의 폭을 넓혔다. 현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 수궁가, 홍부가에 5마당이 전하고 있는데 2003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에게 익숙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판소리를 죽이지 않으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역시 유튜브 등 동영상을 검색해 보면 판소리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 일본의 가부키. 에도 시대에 발생한 가부키는 음악, 무용, 연기가 합쳐진 종합 예술인데 초기에는 여자 배우들이 있었지만 풍속을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현재는 성년 남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자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나가타라고 하는 다소 과장된 목소리와 몸짓으로 여성의 역을 표현하는 특수한 배우들이 탄생하였다. 자, 요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영상 찾아보면 참 재밌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재밌게 영상을 보면 찾아볼 수 있을 테지만 좀 아쉽게도 우리가 원격 수업 때문에 그런 모습은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찾아보면 충분히 재밌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교과서 보면 참고 누리집 해가지고 나와 있는 주소들이 있는데 선생님 찾아봤더니 잘 연결 안 되거나 너무 옛날 거라서 차라리 따로 검색체에서 찾아보는 게 나을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을 해서 판소리, 경극, 가부키를 한번 직접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시험범위의 마지막 단원인 새로운 학문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